네, 이태원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확진 환자가 수십 명에 이른 데다가 2, 3차 감염과 또 지역사회 전파 양상까지 전형적인 클러스터의 모습을 갖췄다는 평가인데요. 문제는 이 클러스터의 크기를 얼마나 빨리 막아내느냐로 보입니다.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방역당국이 발표한 오늘 0시 기준 새 환자가 34명이었고요. 또 방금 전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오늘 낮 12시 현재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54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계속 좀 규모가 확산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34명이 이제 신규 확진자인데요. 네. 이 가운데 8명이 해외에서 유입된 환자고요. 순수 국내 발생은 26명인데 이 가운데 24명이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고요. 나머지 2명은 대구에서 일어난 개별 사례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현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한 확진자는 54명으로 늘었고요. 예. 서울이 30명, 경기가 14명, 인천이 6명, 충북 2, 부산 1, 제주 1 이렇게 돼 있고요. 이 가운데 클럽을 방문해서 확진된 사람이 43명, 이른바 2차 감염이라고 부르는 가족과 지인이 11명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 아마 지난 6일부터였죠. 당국 통제가 아니라 이 국민이 방역 주체인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 감염이 지금 크게 확산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확산 가능성을 키우는 요인이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생활 속 거리 두기라는 건 이전처럼 어떤 통제나 제약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국민이 스스로 방역 수칙을 지키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만 느슨해지면 지금과 같은 이런 그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지금 보면 조사 이 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 조사 대상을 좀 확대해 보니까 한 8,000명 가량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게 클럽이나 유흥주점이라는 특성은 사람들이 방문 이력 같은 것을 잘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월에 있었던 서울의 그 크크 앤 트렌드라는 유흥주점을 보면 손님의 요구로 CCTV의 작동을 멈췄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손님들의 특성상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사람들 찾기가 어려운데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르면은 이런 유흥업소는 반드시 방문객 명부라는 걸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상이 되는 대여섯 개의 유흥주점도 모두 이 명부를 작성하긴 했는데 연락을 해보니까 절반가량은 연락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을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한 3가지 정도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CCTV라는 게 있죠. 이게 업소 내 CCTV도 있지만 죽은 CCTV도 있습니다. 이 CCTV를 통해서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신용카드 사용 이력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휴대전화를 통해서 통신기지국의 접속 자료를 찾으면 이 사람의 동선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을 찾아내게 되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더구나 명부를 거짓말로 작성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 가운데는 미성년자도 있을 수 있고 외국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지금 잠시 정부 서울청사를 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전에 있었던 정세균 국무총리의 회의 모두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한 다음 첫 번째 맞는 일요일입니다만 마음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확진자가 벌써 50명을 넘어섰고 2차 감염도 1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며칠간은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은 결코 쉽게 끝날 수 없고 잠깐의 방심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금으로서는 확진자를 빨리 확인하고 격리 조치해서 2차, 3차 감염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지자체와 정부는 하나의 팀으로 뭉쳐 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며칠이 고비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나 자신은 물론 동료나 대중교통에서 마주치는 시민이 조용한 전파자일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접촉을 최소화하고 덥고 불편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있을 때는 늘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접촉자들에 대한 진단검사가 마무리되기까지 2차, 3차 감염을 막고 확산을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정 커뮤니티에 대한 비난은 적어도 방역의 관점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가까이 오래 있으면 누구나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접촉자가 비난을 두려워하여 진단검사를 기피하게 되면 그 피해는 우리 사회 전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방역당국이 정의하는 접촉자는 특정 커뮤니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4월 말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인근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은 클럽 출입 여부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만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을 좀 들어보셨습니다. 지금 발언 중에 사실 뭐 클럽 관련 접촉자들이 여론의 그런 비난 가능성을 우려를 해서 겉으로 지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클럽의 특성상 이 자신을 하려 하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명부에서 파악된 인원의 절반가량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음 방법으로는 스스로 그날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검사를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무슨 성소수자 관련된 뭐 이런 이 사항이 공개가 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극적인 비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쏟아지게 되니까 그 방문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몸을 숨기게 되죠. 이런 것들은 아까 이 총리가 얘기한 것처럼 방역 측면에서는 정말 좋지 않은 것입니다. 이 투명한 정보가 공개되고 또 그다음 스스로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으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만 이런 클러스터를 부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 몇 가지의 키워드가 인터넷을 통해서 막 돌면서 비난 댓글 같은 게 많이 달리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자제를 해줘야 합니다. 지금 이 이태원 클럽에서 확진자들이 발생한 후부터 사실 전국적으로 스스로 검사를 받겠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까지 취재한 바로는 거의 전국에서 자진 신고해서 검사받은 거의 대부분이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감염 확산에 상당히 좋은 방어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서로를 자극해서 누군가를 숨어들게 하는 이런 행동들은 성숙한 국민이라면 반드시 자제해야 할 행동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여론의 비난이 지금 최소화되고 또 접촉자들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비난이라는 것이 비난을 받을 만한 사항을 비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전혀 비난을 받을 사항이 아닌데 억지 추측이나 가짜 뉴스에 때문에 이제 자꾸 비난을 하게 되거나 감정적인 비난, 그다음에 특정 집단을 비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상당히 좋지 않죠. 네, 그렇죠. 자, 방역 당국이요. 애초 이태원 클럽을 들렀던 이 용인의 환자가 최초 감염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처음에는 얘기를 했다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유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감염의 고리를 찾는 것이 감염 확산을 막는 데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최초 감염자냐, 그리고 이 감염자를 통해서 어떻게 확산해 나갔느냐, 누구를 접촉했느냐, 이것을 파악하는 게 이제 감염 확진자 숫자를 줄이는 데 가장 중요한데, 처음에는 용인에 있었던 그 환자가 2일 새벽에 그쪽에 주점과 클럽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최초 감염자일 것이다. 이 사람을 통해서 감염이 퍼져나갔을 것이다. 라고 이제 방역당국이 밝혔다가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증상이 나타난 2일, 클럽을 방문한 2일에 또 다른 사람이 증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용인의 첫 번째 환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2일 외에 다른 날 클럽을 방문한 사람 가운데 확진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5일에 남양주에 있는 20대 환자가 킹클럽을 찾았는데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4일에 주점에 왔던 인천의 20대 환자도 확진을 받았습니다. 다른 날짜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용인의 첫 번째 환자와 직접 접촉을 하지 않았는데 감염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용인 환자가 처음에 이른바 초발 환자가 아닐 가능성을 대두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역학조사나 감염원을 추적하는데 굉장히 애로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방역당국은 4월 29일부터 5월 6일 새벽까지 방문한 모든 사람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저께 용산구가 최초의 접촉자를 서울시에서 1,900여 명으로 했다가 그것을 7,000명으로 늘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은 바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접촉자를 확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이 접촉자와 또 접촉자 가족 등을 중심으로 2, 3차 감염 소식이 지금 잇따라 전해지고 있고 또 네. 발생 지역도 수도권을 지금 벗어났습니다. 전국으로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얼마 전에 천안에 이제 줌바댄스 강사 그 문제가 있었는데 네네. 환자를 찾아내기도 어렵고 또 치료하기도 힘든 상황이 좀 계속되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시나요? 그 천안의 줌바 댄스는 그 댄스 강사들이 천안에 모여서 이른바 자기들끼리 세미나를 했는데 네네네. 거기서 거기서 이제 그 감염된 환자들이 전국으로 나가서 2, 3차 감염을 일으킨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천안의 강사가 세종에 있는 줌바 댄스 강사가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세종으로 돌아와서 또 그 강의를 듣는 사람을 감염시키고 이 강의를 들은 사람이 자신의 가족을 감염시키고 네. 이런 식으로 2, 3, 4차 감염을 일으켰는데요. 오늘 조금 전에 방역 당국이 발표한 것을 보면 일단 3차 감염까지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고요. 2차 감염은 접촉자의 가족, 지인들이 감염되는 그런 행태인데요. 현재 7명이 2차 감염을 일으켰는데 감염된 사람이 11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를 하나 들자면 성남시 의료원에 있는 20대 남자 간호사가 클럽을 방문했다가 주점을 방문했군요. 3번에 걸쳐서 주점을 방문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같이 사는 형과 어머니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전형적인 2차 감염의 양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아직까지 3차 감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보다 지금 최초의 확진이 8일인데 벌써 사나흘 사이에 이 정도로 확진된 것을 보면 3차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뭐 3차는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자 그렇다면 이번 감염 확산이 대구 신천지 교인 집단 감염처럼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혹시 좀 가능성을 보시나요? 지금까지의 자료들을 좀 보면 그 정도까지 갈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이유를 저는 몇 가지를 꼽아보는데요. 첫 번째는 국민의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난 2월 18일 이후에 대규모 발병을 겪었고 그다음에 상당히 그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생활 속의 불편을 감수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 확진자가 사실은 한 두세 명까지 줄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서는 확산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거리두기. 이 수칙이 어느 정도 체내화돼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태원 관련해서 확진자가 늘어나자마자 국민들이 일단 외출을 자제하거나 또 마스크를 쓰는 국민이 늘어나거나 이런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는 접촉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감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학습 효과가 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진 신고자가 상당히 많고 또 이런 그 신고자들을 상대로 검사를 해보니 거의 대부분 음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보면 뭐 경남에 13명 전원 음성 나왔고요. 대전에 16명, 충남 16명, 제주 5명 이런 분들이 다 음성이 나왔거든요. 이분들은 다 확진자와 접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확산세가 폭발적일 것 같지는 않고요. 또 하나는 방역 역량이 아직까지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 방역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봉쇄 전략이라는 게 있고 완화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환자가 수백 명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봉쇄 전략이라는 걸 썼죠. 네. 확진자가 나오면 그 사람의 동선을 다 공개하고 그 사람들을 다 일일이 추적해서 검사하고 격리하고 그러다가 이제 하루에 수백 명 나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완화 전략. 그러니까 중증 환자를 따로 모아서 치료를 하고 경증이나 무증상자는 따로 격리해서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이런 전략들을 썼는데요. 지금으로 봐서는 현재 우리가 치료하는 환자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미 치료가 완료돼서 네. 격리 해제된 사람이 많거든요. 네. 발생자 숫자도 지금 뭐 수십 명 단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봉쇄 전략을 쓰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지금 그런 전략을 쓰고 있고 아직까지는 감당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 신천지와 같은 폭발적인 클러스터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네, 대규모 확산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지금 여러 가지 요인을 좀 짚어주셨고요. 지금부터 이 발생 양상을 좀 몇 가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경험한 집단 감염을 살펴보면요, 요양원이나 병원 그리고 콜센터 등을 꼽을 수가 있을 텐데요. 이번에도 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유흥업소, 그다음에 콜센터, 병원 이것이 다 이제 밀집 시설입니다. 네. 그죠? 이른바 감염의 확산이 일어나기 용이한 그런 그 지역인데요, 곳인데 이런 곳에서 그러니까 유흥주점을 갔다 온 확진자가 병원이나 콜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그래서 수백 명이 접촉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네.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 영등포 병원의 직원인 확진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5월 5일 새벽에 이태원에 있는 킹클럽을 방문했고 5월 8일에 양성 이제 검사를 해서 9일에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영등포 병원이라는 게 200병상 정도 되는 국민 안심병원입니다. 예. 국민 안심병원이라는 건 코로나19 환자고 호흡기 환자를 분리해서 이제 치료를 하거나 진료를 하는 그런 꽤 중요한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꽤 중요한 병원인데요. 이 병원이 휴원을 할 수밖에 없었죠. 네.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천의 그 서구 병원에 입원한 그 구로구에 사는 20대 환자, 이 환자는 이태원 주점을 방문한 다음에 인천 서구에 있는 병원을 입원을 했거든요. 예. 입원해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태원에 갔다 왔다. 이래서 검사를 해보니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는 환자가 179명이 있고요. 예. 종사자가 58명. 그러니까 237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네. 이런 상태고 지금 뭐 대부분은 음성이 나온 것으로 나왔지만 하지만 한 번 검사해서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나흘 후에 다시 검사를 받거나 일부는 격리돼야 됩니다. 네. 병원이라는 곳은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폐쇄가 되고 그러면 일반 환자들까지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피해를 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또 하나 이제 카카오뱅크에 있는 콜센터 직원이 또 확진 판정이 나오는 바람에 직원들이 다 귀가를 하고 네. 콜센터가 폐쇄되고 이런 식의 그 집단 감염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곳에서 이런 확진자들이 나오는 것은 이 클러스터 확산에 상당히 이제 주의해야 될 그런 네. 부분입니다. 네,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통계에서 봐도 지금 제주도에 환자가 한 명이 발생했다라는 네. 통계가 좀 나왔습니다. 이 제주도 확진 환자가 피부 관리사라고 하더군요. 접촉자가 1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주도는 사실상 그 이 확진자가 나오기 전날 청정 지역 선포를 했습니다. 예. 청정 지역이라는 건 뭐냐면 치료받는 환자가 한 명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퇴원을 했고 환자가 한 명도 없다고 해서 청정 지역을 선포했는데 바로 다음 날 이 환자가 나왔는데요. 네. 이 환자는 역시 이태원에 있는 클럽을 방문을 했고요. 그런데 피부 관리사입니다. 그 피부 관리사고 이 사람은 서울을 다녀간 뒤에 사흘 정도 그 병원을 출근을 했습니다. 예. 출근을 해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방객들이 127명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내방객들을 전원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전수 검사를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같이 일하는 그 동료나 의사 가운데 2명이 현재 고열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검사 결과에 따라서 제주도에서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죠. 네. 제주도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확진자가 나오는 것을 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요. 이렇게 확진자가 나옴으로써 제주도도 또 비상이 걸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직업의 특성상 밀접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지라 더 네. 좀 우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또 군 같은 경우는 집단의 성격상 대규모 감염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데요. 이번에 확진된 군인들 지침까지 위반하면서 클럽을 돌아다녔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군은 집단 감염의 위험이 다른 곳보다 훨씬 높습니다. 예. 군 생활을 해보신 분은 누구나 알겠지만 네. 많은 장병들이 함께 생활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군에서는 예비적 격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일부 인원을 격리해서 관찰하는 정도로 이제 꼼꼼하게 그 감염 예방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지금까지 밝혀진 거로는 현재 군에서 4명 정도가 감염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2명이 이태원 클럽을 방문을 했고 나머지 2명은 그 사람들과 접촉한 사람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 2명이 전부 군 간부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은 국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하사인데요. 국군 사이버사령부는 국방부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용산에 있는 예, 국방부 예.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당시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입니다. 그렇죠? 6일부터가 이제 생활속 거리두기니까요. 그때 국방부의 지침은 퇴근 후에는 전원 자택대기입니다. 네. 외부 외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태원에 있는 클럽을 다녀왔고 다녀온 뒤에도 정상적으로 출근을 했고 또 다른 술집에도 갔고 예. 또 국방부 내의 숙소와 여러 시설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버사 전원을 검사를 하고 있는데 국방부에는 군의 핵심 시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합동참모본부 같은 데는 군사 기밀을 다루는 곳이고 네. 이런 데서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큰 파문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방부 지침까지 어겨가면서 더구나 군 간부가 네. 외출을 했다는 것은 나중에 엄격하게 다룰 사안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용인에 있는 육군 직할부대 소속 대위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계급이 더 높죠. 대위인데 이 사람도 친구와 함께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확진이 됐습니다. 역시 국방부의 지침을 어겼기 때문에 일단 치료를 받은 뒤에 군에서 이 사람들을 처벌할 것으로 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보니까 집단 감염의 가능성도 그만큼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구에서 봤듯이 갑자기 좀 환자가 늘어나게 되면 수용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당국이 수도권 병상 공동 활용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2월 18일에 이제 31번째 그 신천지 교인 환자가 나온 뒤에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었죠. 그래서 2월 28일에는 900명 넘는 환자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대구에 있는 치료시설, 음악병상을 비롯한 치료시설은 감당이 되질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내렸던 것이 전국에 있는 병원들을 전부 동원해서 대구 환자들을 이송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그때 국가 의료체계가 상당히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리 그런 것들을 좀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수도권에 2,500만 명이 살고 또 나름대로의 병상을 갖추고는 있지만 환자들이 많이 발생했을 것을 대비해서 수도권이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단계를 4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 2, 3, 4단계가 있는데요. 하루 확진자가 50명 미치면 1단계, 100명 미치면 2단계, 100명에서 999명까지가 3단계, 4단계는 1000명입니다. 이렇게 단계를 4개로 나눠서 1, 2단계일 때는 100명 아래에서 환자가 나오면 지자체별로도 가능합니다. 감당이. 그래서 지자체별로 대응을 하고 거점 전담병원이라든가 생활치료센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운영을 하면 큰 문제가 없고요. 문제는 이제 하루에 100명 이상 넘어갈 경우가 이제 큰 문제인데요. 이럴 때는 수도권 통합 환자 분류반이라는 걸 운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환자들을 중증도에 따라서 병상 같은 것을 배분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도를 통합하는 환자 분류반이 생겨서 거기서 환자의 지역에 상관없이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중증인가를 파악해서 적정한 치료시설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보내게 되고요. 지역별 거점 전담 병원도 수도권 협력병원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예. 지자체를 통틀어서 한꺼번에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서울에 환자가 많으면 경기와 인천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루 1000명 정도까지의 환자는 감당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네, 이 체계가 좀 유기적으로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류재복 해설위원과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